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도 변동성도 컸던 이번 한 주 벌써 금요일까지 와 있습니다.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자, 제네 옐런 연준의장 지명자의 의회 증언 내용이 이미 어제 공개가 돼서 하루 먼저 보여드렸죠. 자, 오늘은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와 외신 반응, 시장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4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버냉키 연준의장도 상당한 비둘기파인데 여기에 못지않았다. 이런 평가입니다. 4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양적 완화의 정당성 그리고 역할론을 역설했다. 대신에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보다 베네핏, 그러니까 수혜받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연준이 하겠다.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뭐 저런 거는 맡겨달라.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실업률 좀 내려오고 있고 뭐 구직 참여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뭐 여러 가지 뭐 디테일에 대해서 지적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고용 개선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입장이고요. 세 번째는 테이퍼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시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원래부터 우리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 시기를 매번 FOMC 때마다 의논을 했었다. 이번 12월 달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네 번째, 양적 완화라는 게 뭐 연준에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비전통적 수단,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 심지어 연준 내 강력한 비둘기파 임원들조차도 언젠가는 이걸 종료가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게 확실하니까 이것도 역시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옐런 연준 의장이 먼저 이 의회 증언 내용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죠. 근데 이제 원래 좀 예습형 인간형, 완벽주의자 뭐 이제 이런 이 평가가 사실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이 얘기가 뭐 변동성을 줄여줬다, 혹은 어떤 해프닝이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은 그야말로 퍼펙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설문이 어제 미리 나왔었기 때문에 뭐 상원 의원들도 여기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왜 가끔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남의 말을 이해 못하고 이상한 질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차분하고 완벽한 대응이었다. 포브스지 보실까요? 테이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노는요, 다 수식이 되는 건데요. 뭐가 노냐 하면은 주식시장의 자산 버블도, 부동산 시장 버블도, 그리고 테이퍼도 다 노다. USA 투데이 보실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연준의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공화당에서 이게 좀 보기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요. 하지만 여전히 실보다 득이 더 크다. 연준도 뭐 중앙은행의 이런 위상이지만 어쨌든 민간 기관인데 우리가 뭐 채권 담보로 해서 시중에 돈 빌려줬다가 나중에 다 받을 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뭐 돈 떼이거나 뭐 손해날 장사를 안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문가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는 조금 정치적인 이 관점으로 보는데요. 금융 규제나 소득 불균형 해소 같은 이 중앙은행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압박을 했더니 제넷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는 지금은 다 좋지만은 어쨌든 연준 그리고 중앙은행 역할 중에서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급선무다. 하지만 앞에 보신 그런 정치적 명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간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든 급한 불은 끄고 사람이 좀 체력이 좋아진 다음에 뭐 다이어트를 하든지 뭐 예? 그런 체질 개선을 할 거 아니겠느냐. 금융 규제나 연준 과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수행할 테니까 맡겨달라. 역시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로이터 통신으로 바로 갑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일단 해당 상임위 금융위원회에서 임명 동의안 전체 표결을 언제 갈 건지를 이제 정하기 전에 일단은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는 거에 대한 표결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이르면 나올 것 같다고 하고요. 지금 상원 금융위원회 22명 중에서 12명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상정되는 것까지는 뭐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다음에 이제 전체 표결이 문제인데요. 요거는 일정도 미정이고, 이것도 뭐 전체 상원의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정당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야당인 공화당에서 몇 표의 찬성표를 던져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 조금 이 역할론이라든가 힘이 실리는 이 무게가 좀 다르겠죠. 만약에 공화당도 절반 이상 옐런의 이 임명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상원 전체 표결이 만약에 나오면 버냉키 의장의 조기 퇴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반응 보시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이상한 서프라이즈 이후로 5% 급등했던 것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현재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느 정도 옐런 의장의 테이퍼 시기상조,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할 때 아니다 이런 발언이 시장에 좀 압력을 해소해 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네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이만큼 내려온 거에 대해서 어제 뭐 만기일에서 좀 혼란스러웠고요. 오늘은 어느 정도 좀 갭을 좁히는 수준 정도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오늘도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소식이 하나 또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사실 이 테슬라 관련된 내용은 항상 외신에 뭐 이 테크, 그러니까 기술업종 관련 섹션에 뜨고 있는데 워낙에 일론 머스크가 조금 이 쇼맨십도 있고 좀 언론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방화판이라고 그러죠. 방화판. 그러니까 불 막아주는 요거를 이제 도입을 한다는데요. 지금도 없는 건 아닌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 그 모델 S 자동차에는 요즘 요 노트북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7,000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 1, 20분만 통화해도 이게 벌써 막 난로처럼 뜨거워지는데 이게 사이즈가 더 큰 노트북용 리튬이온 전지 7,000개가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열이 많이 나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스파크가 일어날 만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화재가 바로 발생을 이 사례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리콜은 거부하면서도 어느 정도 보완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꼈나 봐요. 근데 리콜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고유의 결함이라는 것은 부정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도 알루미늄 프로텍션 쉴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기존 알루미늄 이 패드보다 6배 두꺼운 35mm짜리 3.5cm짜리로 교체를 할 거라네요. 아무리 알루미늄이지만 요즘 무게가 좀 상당할 텐데요. 근데 3.5cm가 말이 3.5cm지 굉장히 알루미늄 두꺼운 건데 이 생산 원가라든가 무게 상승에 따른 퍼포먼스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불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대응은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외환 시장의 소식을 하나 보겠는데요. 사실 이 한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는 롱숏 전략, 바벨 전략, 시소 전략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가 있는데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00엔대를 넘어가면서 국내 수출주에는 기분 나쁜 매도세가 나오고 일본 수출주에는 그 매수세가 그대로 옮겨간다는 건데요. 지금 지난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아베노믹스에서 엔저를 거의 뭐 정권의 과제 정도의 강도로 밀어붙이겠다고 한 이유로 뭐 롱숏은 여러 번이 이제 나왔었고요.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약간의 역동조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100엔대를 어저께 넘어갔다가 내려왔고 오늘 만약에 잘하면은 동경환시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로 100엔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에 이게 혹은 수출주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우리가 겪어봤었는데 뭐 펀더멘탈리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일단 밝혀졌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문제였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다가 힘을 실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는 운용사의 한국물 원화 헤지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요런 차원에서 해외 시각도 자꾸 이제 요런 쪽으로 이제 좀 헤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는 건데 먼저 MSCI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한국 비중이 15.94%로 2위 수준이라는 걸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 말 기준으로 한국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60%다. 그만큼 이제 기여도도 크지만 이거에 따른 변동성도 크다는 건데 그래서 원화 가치를 해지하는 펀드의 필요성이 있다. 변동성을 이제 해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왔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 제가 상품을 팔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펀드가 이제 해외에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현대하고 닛산을 비유하고요. 이제 이게 뭐 롱숏의 이제 대상이 됐던 그런 전형적인 종목인데,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소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에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 익스포저라 그러죠. 노출되는 이 정도나 이런 게 있어서 당연히 엔저가 한국 수출주에 영향은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좀 일시적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했지만 잘하면 결국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이 펀드
만들어진 취지고요. 구성비 보시면은요, 뭐 우리 이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알파벳만 알면은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뭐 LG화학 등등등등 글로비스 뭐 이렇게 수출주들이 들어있죠. 자,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화면 함께 보시겠는데요. 62.17. 좀 전에 이제 외신 포커스 할 때는 62를 약간 밑돌았었는데 마감은 결국 62선 위에서 했군요. 지난 한 달 동안의 그래프 보시면은 코스피 조정 시점하고 외국인 순매도 시점하고 MSCI 한국지수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쌍바닥 정도 확인을 한 셈이고요. 62.17 정도면은 뭐 코스피 한 1970 오버 정도로 보는데 오늘은 어쨌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나설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